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철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약용은 조선 정조 때 인물입니다. 아명, 그러니까 어릴 때 부른 이름이죠. 귀농이었고요. 15세에 결혼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약용이라고 부르죠. 다산 정약용의 직계 6대 손이 배우 정혜인 씨인데요. 드라마 도깨비에서 여주인공 지은탁의 첫사랑인 최태희 역으로 특별 출연하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그 뒤에 손예진 씨와 주연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통해 자리 잡은 꽃미남이지요. 하얀 피부에 화려하기보다는 쌍꺼풀 없이 단정하고 동양적인 이목구비가 특징인데요. 정혜인 씨는 인터뷰에서 아버지 외모가 정약용과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아버지를 닮았으니 결국 정약용은 정혜인 씨처럼 생긴 것이지요. 또한 다산의 직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가 한 명 더 있는데요. 그게 정희루 씨죠.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데뷔하여 한가인 김수현 씨와 함께 나왔던 해를 품은 달로 대박을 친 배우인데요. 아마 다산도 이렇게 생겼었나 봅니다. 실제로 다산도 당대 소문난 꽃미남이었다고 하지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얼굴이 희고 단아하게 생겨서 정조는 남자인 정약용을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1782년 22살의 나이에 정약용은 태학, 그러니까 성균관이죠. 에 들어가고 처음부터 임금의 눈에 띕니다. 정조가 태학에 내린 472기론에 있어서의 퇴계와 율곡의 차이에 관한 80개의 물음에 정약용이 뛰어난 답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8세에 대과에 합격하고 관직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관료로서의 화려한 10년간을 보내게 되지만 1801년 천주교 관련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지요? 전남 강진이죠. 정약용의 세례명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긴 유배 생활이 시작이 되죠. 처음 유배를 간 1801년부터 1805년까지 다산이 기거하던 주막집이 있는데요. 사의제라고 합니다. 주막집 주인 할머니의 배려로 4년 동안 기거하며 경세, 유표 등의 책을 집필하고 제자들을 교육하던 곳이었는데요. 다산은 주막의 작은 뒷방에 의탁하고 민초들의 삶을 목도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후 초라한 골방을 사, 그러니까 생각 있지요? 모, 용모, 언, 말, 동, 행동 등 4가지를 바로하는 곳이란 의미의 사의제라고 이름을 짓고 학문에 정진하여 후학들을 양성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뒤에 기거하던 곳이 다산초당인데요. 초당이라고 한다면 풀초자의 집당자니까 집으로 지붕을 만든 조그만 집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정약용의 호는 다산입니다. 근데 다산이라는 호는 유배가서 나온 것이죠. 다산, 다는 차니까 정약용 유배 시절에 차를 좋아했고, 그래서 산처럼 차를 쌓아놓고 먹으라는 의미에서 지어졌다고도 하는데요. 유배 당시 뒷산에서 차가 많이 나서 다산이라고 지었다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차와 관련된 일화가 있긴 합니다. 다산의 유배 12년 차 때 백운동에서 처음 만난 제자 이시연 씨가 월산차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다산의 유배를 마치고 귀경한 이후에도 제자의 후손이 스승의 후손들에게 차를 보내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스터트롯의 진을 차지했던 임영웅 씨가 마량에 가고 싶다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임영웅 효과는 대단했었나 봅니다. 전남 여수를 알린 게 여수 밤바다의 버스커였다면 전남 강진을 알린 건 임영웅 씨였던 거지요. 모란이 피기까지는으로 유명한 김영랑 시인의 고향이기도 한 정남 강진. 강진의 12경 중 하나인 마량항은 한국의 나폴리로 불릴 만큼 아름답다고 합니다. 마량이라는 말은 말을 건네주는 다리란 뜻인데요. 7세기 무렵 제주를 오가던 관문으로 조공을 목적으로 제주에서 실어온 말들을 중간 방목하던 목마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말은 이곳을 일정 기간 훈육을 마친 다음 다시 한약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임용 효과로 인해서 관광이 늘어나는 바람에 마량의 수입이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시는 분들은
다산이나 김영랑 시인의 발자취도 꼭 둘러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1818년 정약용은 긴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이 해가 마르크스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말년에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을 잡고 자신의 호를 조심스럽게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에서 여유당이라고 지었는데요. 여유당은 정약용 본인이 살던 집의 이름이기도 한데 현재는 남양주시에 있지요. 1801년부터 1818년까지 18년간 유배 생활합니다. 이때 정약용은 500여 권의 저서를 저술하게 되지요. 거의 책 쓰는데 미치신 분이세요. 우리는 평생 읽지도 못할 그런 분량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한자로 많은 책을 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한자, 중국 글자지요. 그런데 정약용은 중국 사람도 아닌데 한자로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를 조선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저술을 남기지요. 115주에 걸친 550권의 책을 남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육경사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유가 경전이지요. 육경은이라고 말할 때 일단 3경, 시경, 서경, 역경이고요. 여기에 예기와 춘추를 더하면 5경이지요. 여기에 악경을 추가하시면 6경이라고 합니다. 유가는 음악을 중시 여기는데요. 음악은 서로 다른 음을 조화시키듯이 음악이 인간 세계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조화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럼 사서는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지요. 그럼 이 사서의 해설판 가장 유명한 분은 누구시죠? 주자일 겁니다. 그럼 그 해설에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해설을 하신 분이 정약용인 것이지요. 이게 성리학과 비교되는 정약용의 사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책을 꼽으라면 논어 고금주, 그러니까 정약용의 논어 주석서고요. 그리고 맹자 요의, 정약용의 맹자 주에서인데요. 이 책들에서 정약용은 주자를 비판하고 정약용적인 공명의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가끔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약용이 맹자를 비판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맹자가 주자적 해석의 맹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정약용이 비판하고자 한 것은 그런 주자의 맹자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자에 대한 비판서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정약용의 경세론적 측면을 다룬 책들이 1표, 2서지요. 뭐가 있지요? 경세유표. 그럼 표는요, 기준이라는 뜻이고요. 경세, 그럼 세상을 경영하다 이런 뜻이니까 세상을 경영하는 표,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하는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 정치에 관한 생각인데요. 정치의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에 대한 견해를 적은 책입니다. 정조에게 드리는 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목민심서, 목민, 백성을 다스리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 목민관 이렇게 말하면 지금의 공직자입니다. 그러니 목민관, 그러니까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마음으로 쓴 책이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리고 흠음심서라고 하면 흠음신서라는 말은 흠은 삼가하다, 조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흠음신서는 주로 형벌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옛날 어느 마을은 도둑질을 하면 원님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곤장 열대 뭐 이런 식이었다면 다른 마을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곤장의 대수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형집행을 위해 관리 등을 정리한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엔 글을 하는 사람도 적고 책을 접하기도 힘드니 많이 안다? 그럼 사실은 책을 주로 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아마 존경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글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책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싶으면 언제든 검색만 하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이지요. 그 경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산다면 사회의 변화에 뒤처지는 사람이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에 맞게 이해해야 그 사상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 참 그런 면에서는 정약용은 대단한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정혜용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토지 제도를 주장하기도 했었지요. 첫째는 조선 후기 그 당시의 땅은 권력과 부자들이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경자유전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경자유전. 그러니 농사를 짓는 사람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요. 토지 제도로 여전제를 제시하기도 했었지요. 여는 마을 여자입니다. 이 30호로 이루어진 마을을 여라고 부르지요. 그러니 여를 단위로 그 여에 속한 농부들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의 우두머리를 여장이라고 하지요. 공동 소유, 공동 경작, 노동력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기득권은 좋아할 리가 없지요. 마르크스보다 50세 이상 많으신 분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할 겁니다. 우린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감동할 게 아니라 한국 철학을 공부하시면서 감동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후에 이 여전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봐서 보다 현실적인 정전제를 주장하긴 합니다. 정형의 업적 중에 하나는 수원 화성이지요. 수원에 지은 화성이니까 수원성 또는 화성 뭐라 부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형은 화성 축조할 때 거중기, 유연거 등을 발명해서 공사 기간을 10년으로 잡았던 것을 2년 8개월로 줄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설계를 거친 화성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형은 권력의 기원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 백성이 있고 군주는 없었다.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군주가 추대되었다. 이건 서양의 사회개혁설과 상당히 유사하지요. 그리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므로 군주가 덕을 이루면 백성의 힘으로 군주를 바꿔야 된다라고도 하셨는데요. 이건 맹자의 혁명사상과 의미가 비슷한 듯합니다. 또 덕이 있고 없음은 민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이건 민본주의적 사고죠. 그래서 진정한 덕은 위민 민본의 덕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약용의 일화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엔 정약용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